정말 대한민국에서 유괴 사건으로 잊혀지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997년 8월 30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서울에 잠원동에 뉴코아 백화점에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 뉴코아 문화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갓길에 가고 있던 8살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름이 박초롱초롱 빛나리예요. 앞으로 나리애라고 부를게요. 나리가 영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리 엄마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어학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우리 나리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 나리 아까 갔는데 어머님? 이상하다. 분명 올 시간이 지났는데. 질문 채팅창에 아니 무슨 이름을 그렇게 길게 지었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딸을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이 부부가. 그런데 오랫동안 딸을 갖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임신이 돼서 이 예쁜 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인 거야, 이 딸이.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나머지 그 딸에게 좀 긴 이름, 뭔가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박초롱초롱 빛날이라는 다소 좀 긴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부부는 너무 귀하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정말 고이고이 딸을 키웠대요. 그리고 딸도 굉장히 야무지고 똑부러지고 이쁘게 자랐고요. 진짜 이게 유괴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애들이 있다 보면 눈에 팍 띄는 그런 아이였대요. 똑똑하고. 그런데 문제는 영어학원에서 나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나리 엄마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 영어학원을 같이 다니던 모든 아이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영준이니? 그래 너 우리 나리랑 아까 같이 끝나지 않았니? 나리 왜 아직 안 오지? 아줌마 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나리 같이 끝났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야. 여보세요? 보배니? 보배야 영어학원에서 왜 나리 같이 안 끝났니? 아, 아까 날이요. 영어 수업 끝나고 어떤 아줌마랑 같이 갔는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아줌마하고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리 엄마가 이건 유괴다라고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당시 이제 관할 구역이 서초 경찰서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강력계 형사들이 다 이제 집으로 왔죠. 자, 유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뭘 준비할까요, 형사들이요?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도 많이 아실 텐데요. 어떤 걸 먼저 준비하죠? 그렇죠. 녹음기를 준비하죠. 일단 분명히 유괴범이 집으로 전화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에다가 녹음기 설치를 하고 발신기 추적 장치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다 집에서 기다립니다. 이 협박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요. 나리가 실종되고 나서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경찰들은 긴장했죠. 나리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나리는 잘 있어요. 현금 2천만 원 준비해 주세요. 하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통화가 너무 짧아서 발신지 추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자, 그리고 나서 엄마는 별말이 아니 돈을 준비하고 어디로 달라는 얘기도 없고 엄마는 지금 막 속이 타지. 다시 전화가 걸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8월 30일 오후 3시 52분. 자, 이게 나리가 실종된 지 한 24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또 한 번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돈 준비하셨어요? 아, 돈 준비됐죠? 나리 안 보고 싶으세요? 근데 어제와는 다르게 이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왠지 좀 힘도 빠져 있고 간혹 한숨 소리도 들리고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통화도 제법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전화는 발신지를 추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돈을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서 건네느냐에 관련돼서 나리 엄마랑 다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경찰들이 발신 추적을 했고 그 전화는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말했죠. 나리 엄마한테. 나리 엄마 좀 더 길게 전화하세요. 길게 통화하세요. 길게요. 그래가지고 나리 엄마가 우리 나린 잘 있나요? 나리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네? 네, 한 번만요. 돈은 들리는 대로 다 드릴게요. 자, 그러는 순간 형사들이요. 서울 명동에 있는 그 은행 앞에 공중전화기로 가깝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공중전화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게 분명 요괴범일 테니까요. 그랬더니 범인이 저기요, 나리는 잘 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리 돌려받고 싶으면 빨리 2천만 원 준비해서 명동의 전철역에 남대문 방향 출구 앞에 있는 건물 8층으로 가지고 오세요. 딱 끊어버린 거야. 경찰이 전화 부스를 덮쳤어요. 그런데 막 전화를 끊고 이미 자리를 떠버린 상태예요. 자, 경찰들이 이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분명히 방금 전까지 이 공중전화에서 누군가가 통화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잡았어요. 저기 아줌마, 방금 여기서 전화한 사람 봤어요? 아저씨, 방금 전화한 사람 봤어요? 사람들이 누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인상착의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에요.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라는 것까지 주변의 시민들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했을까요? 경찰들이 모든 사람의 접근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공중전화 전화기에 있던 이 전화기가 있잖아. 여기에 지문이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문 채취를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공중전화를 쓴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오늘? 그런데 물론 방금 쓴 사람이 그 유괴범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이 전화를 많은 사람이 만졌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가장 위에 있는 지문을 채취했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지문이 나와서 지문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었대요. 많은 지문을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분명히 돈을 준비하라고 했고 준비하고 명동 전철역 건물 8층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가 전화가 오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렸어요. 그럼 이제 나리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기 혹시 아까 공중전화 막 뒤질 때 그게 우리가 경찰이었다는 걸 다 알게 된 거 아닐까요? 그냥 그때 가만히 계시지. 형사들이 출동한 거 그 여자가 다 알게 된 거 아니냐고요. 불길한 생각이 들죠. 솔직히 말해서. 이 엄마는 자기 자식 찾는 게 최곤데. 피 마르죠, 애기 엄마는. 저녁 9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 따르르르. 나리 엄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리 어머님 3번 울릴 때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어머님이 흥분 상태라는 걸 저쪽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벨이 3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 받았어요. 똑같은 목소리의 범인이 유괴범이 2천만 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하지만 엄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기요, 우리 딸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라고요. 한 번만요. 근데 범인은 계속 딸은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야. 발신지 추적.
경찰은 그동안 발신지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명동 지역인 거야.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발신지 추적이 된 거죠. 자, 그래서요, 경찰은 잡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나리 어머니 계속 통화하세요. 나리 엄마가 계속 길게 통화를 해요. 딸 한 번만요. 네, 우리 딸 밥은 잘 먹어요? 우리 딸이요, 시금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애가 긴장하면 많이 우는데요. 한 번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울지 말라고 할게요.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경찰은요, 명동에서 그 커피숍을 막 찾아간 거예요. 자, 무선으로 해가지고 명동 지역에 있는 모든 경찰을 다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그 커피숍으로 많은 경찰이 모였어요. 그런데, 나리 엄마, 왜 이렇게 저랑 오래 통화하세요? 경찰에 연락하셨어요?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유괴범이.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형사들이 커피숍에 다 들이닥쳤어요. 하지만 이미 들이닥쳤을 때는 커피숍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옛날엔 커피숍에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괴범은 분명 이 커피숍 안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무도 수화기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유괴범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자겠죠. 그리고 공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커피숍 앞에는 총 1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범인은 분명 이 안에 있습니다. 형사들은 출구와 입구를 다 봉쇄했어요. 그리고 저기 경찰입니다. 저희가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고 모든 손님과 모든 종업원을 다 검문을 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신분 확인하고 지문 채취도 다 했어요. 근데 진짜 범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주민등록증 내놓으라 그러고 지문도 채취하라 그러고. 자, 그렇게 한 명 한 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앉아있던 한 임산부가 있었어요. 경찰이 임산부한테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잠시 검문 좀 하겠습니다. 아이디하고 지문 채취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만삭이 임산부한테 무슨 짓이에요? 아기가 놀라서 지금 배를 차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잖아. 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이게요, 실제로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 괜찮대요. 할 수 있대. 근데 이게 영장이 없이 갑작스런 검문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찰 아저씨, 당신 영장 가지고 왔어? 안 가지고 왔는데 임산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니까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영장이 없고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여기 임산부는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문만 채취를 하고 병원으로 보내줬어요. 하지만 그 외에 13명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커피숍의 모든 사람들은 검문을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범인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커피숍 안에 있던 13명 중에 20대 여성 모두에게 미행을 붙입니다. 자, 그때요, 아까 지문 조회를 했었던 그 임신한 여성, 그 여자의 이름은 전현주였어요. 전현주. 28살의 전현주. 그 여자도 여기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어쨌든 경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나리 어머님, 나리가 똑똑하다고 했죠? 야무지다고. 그런데 그런 애가 그렇게 누구나 함부로 따라갔을까요?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따라간 거 아니야?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 왜냐면 애가 똑똑한 애인데 왜 모르는 사람을 막 따라가. 그래가지고 막 주변 친구들, 동관계 얽힌 사람, 주변 사람들을 다 수사를 했는데 혐의점이 발견이 안 돼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찰이 유괴범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수사를 하고 있지만 유괴 사건은요.
이렇게 언론에 노출을 잘 안 시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언론에 노출되면 바로 유괴범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아이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유괴 사건은 그렇게 언론에 잘 뜨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자들도 이거 유괴 사건 떴대. 이거 쓰면 일면 건이다. 라고 해도 기자들 간에 그 법이 있대요. 절대로 유괴범 사건은 어떤 경찰이 밝혀도 된다라는 시점을 주기 전까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유괴범이 전화를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괴범은 지금 경찰이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린의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실종 5일째 공개 수사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모든 언론과 모든 방송은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유괴됐다라는 걸 TV에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대대적으로 보고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얘가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 국민이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전화, 제보며 막 각자 추리 의견이 난리가 났어요.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요. 오히려요, 이걸 공개 수사로 변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공개 수사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막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하고 한 중년의 남성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중년의 이 남성이 누굴까? 공범일까? 이 중년의 남성은 누구였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제 딸이 9월 1일 날 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 딸이 만삭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바깥에 자꾸 형사님들이 서성거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딸이 이 사건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버지는 그냥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일단 수사당국에 전화를 했죠. 바로 아까 그 명동에서 만삭의 상태였던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자, 그래서 자, 아버님, 경찰서로 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주의 부모가 경찰서에 왔어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경찰이었다면 뭘 했을까? 먼저 협박 전화가 왔던 테이프를 들려줬어요. 왜냐면 이 목소리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협박 전화, 나린의 집이죠? 나린 잘 있어요. 했던 녹음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 맞습니다. 딸의 목소리예요. 게다가 아까 공중전화에서 분리해낸 그 지문 채취 있었잖아요. 그 지문 채취가 되게 많았어. 근데 그 안에서 전현주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자, 전현주는 커피숍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문도 채취가 됐고요. 협박 전화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목소리가 맞다고 확인됐어요. 이제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잡은 거죠. 이제는 전현주의 위치만 찾아내고 범인만 잡고 나서 나리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현주의 행적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전현주와 막 미행을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계속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그래서 경찰이 진짜 전현주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모든 지역의 모텔을 다 뒤졌어요. 왜? 전현주는 지금 집 나간 상태야. 어딜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 하지만 잠은 자야 될 거야. 그래서 막 모텔을 다 뒤졌어요. 어렵지 않아요. 임신한 여자가 혼자 모텔을 들어온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뒤진 거야. 모텔을 중심으로. 찾았어요. 9월 12일 오전 9시 20분에
한 모텔에 임산부가 와서 혼자 투숙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모텔이 어디냐면 관악구 신림동에 있어요. 이 모텔에 경찰이 급습합니다. 전현주는 만삭의 임산부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세수도 안 했고, 머리도 막 산발됐고요. 세수도 안 했고, 완전 초췌한 상태로 있는 거야. 완전 초췌한 상태로 모텔에서 검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무엇을 가장 먼저 물을까요? 전현주 씨, 박나리 양 어디 있습니까? 박나리 양 어디에 숨겼어요? 박나리 양 살아있죠? 박나리 양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애 살아있다며. 애 어디 있어?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당신 말하라고! 어? 박나리 엄마가 지금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말을 안 해요. 애가 어디 있는지. 형사들이 처음에는 막 추궁하고 협박하다가 나중에는 호소했어요. 당신 이러면 안 돼. 당신은 이미 깜빵이야. 그런데 애 엄마는 어떡할 건데? 당신 이미 깜빵이라고. 애 엄마는 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도 애 있잖아. 당신도 애 엄마 될 거잖아. 그래서 전현주가 조용히 한 장소로 경찰들을 이끌고 갑니다. 전현주가 형사들을 이끈 곳은 사당동에 있는 한 지하 골방이었어요. 그 골방은 몇 달째 쓰지 않아가지고 완전 막 그 지하다 보니까 곰팡이, 쓰레기, 악취가 나고 있고 막 거미, 막 벌레가 막 있는 곳이래요. 창고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창고냐면 인형 극단이 쓰고 있던 창고였어요. 알고 보니까 전현주가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예전에 인형 극단을 했었대요. 근데 그 인형 극단으로 소품 창고로 쓰다가 버려둔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 쾌쾌했고 성인 남성도 여기서 오래 버티기가 힘들 곳이었거든요. 전현주는 그 지하방 쾌쾌한 곳의 구석으로 형사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는 구석에 있는 어두운 곳을 가르치죠. 형사들이 급하게 그 구석으로 갔어요. 그 구석엔 아주 커다란 등산 가방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등산 가방을 열었는데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박초롱초롱 빛나리 아이의 몸이 완전히 잔뜩 구부려진 채 싸늘하게 식어서 들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목 졸린 흔적이 역력했고요. 이미 부패돼서 몸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아주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부모는 그날 영어 강습을 받으러 갔던 딸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형사들이 보고 있는 나리양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괴를 했던 걸까요? 왜? 전현주는 공무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집안 자체가 뭐 이상한 집안도 아니야. 그런데 제대로 뭐 대학을 갔는데 뭐 공부도 좀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다 제적을 당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잘 안 된대. 여러 가지 일들을 실패한 거야. 그러다가 한 전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연극 지망생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죠. 부모님이 야, 연극을 하다 보면 너를 뭐로 먹고 살리겠냐? 라고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결국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연극 지망생 남편에게도 수많은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래요. 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집안의 재력 등에 대해서요. 그래서 나중엔 사실지만 남편조차 도대체 전현주가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던 그 인형극단이 운영에 실패하게 되죠. 변변한 수입이 없고 뭐 소일거리 하나가 없으니까 둘 사이가 벌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렸고 몸은 만삭 상태고 그렇게 그녀에게는 점점 삶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당일 8월 30일 무작정 그냥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예쁜 아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누가 봐도 총명해 보였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을 걸게 됩니다. 얘, 너 몇 살이니? 너 옷도 되게 예쁜 거 입었다? 부잣집 딸인가 보지? 부잣집 딸. 나도 부잣집 딸로 태어났으면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얘, 너 뭐 어디 가니? 영어 수업? 그래. 그리고 나리가 영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리가 나오자, 얘, 너 아까 나 언니 봤었지? 너 혹시 재밌는 곳에 나랑 같이 갈래? 내가 진짜 재밌는 인형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이 남편이 운영했던 그 쾌쾌한 인형 극단 지하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지하 창고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너네 부모님 이름 뭐야? 너 주소는? 전화번호는? 어, 너네 너 부잣집 딸 맞구나. 그리고 나서 오후 6시 아이의 집에 전화를 하죠. 왜냐면 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전화를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나리 양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거야. 언니, 저 집에 갈래요. 저 보내주세요. 저 엄마가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집에 갈래요, 네? 저 집에 갈래요! 그랬더니 전현주가 아이가 소리 지르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테이프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버리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아이가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든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죠. 아이를 숨겨야 할 곳이 필요했어요. 마침 옆에 등산 가방이 있었고요. 아이를 등산 가방 안에 꾸겨 넣으려고 하니까 옷을 벗겨야 했나 봐요. 이곳은 박초롱의 시체가 발견된 지하실입니다.
그렇게 전현주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저는 범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죽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던 다른 사람이 있어요. 두 남자 2명이요. 저 따라다니면서 못 찾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강요했던 한 여자도 있잖아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 자기한테 공범이 있다는 거죠. 계속. 근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건 결국 사실이 아닌 거예요. 검찰은 전현주한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또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현주는 아직도 무기수로 이 대한민국에 복역 중입니다.